국회가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특검법 이송 즉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제2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쌍특검법의 정부 이송,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했다라는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제 주도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쌍특검법이다 보니까 먼저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쌍특검법은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함께 해서 통과시킨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특검법이죠.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필요성조차도 다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마자 거의 10분 만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국회의 그런 그 특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국회 입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부가 대통령실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미 밝혀왔듯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어떨까요? 지난 28일에 무기명 투표죠. 180표의 찬성으로 이 특검법, 특히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이제 정부로 오늘 넘어오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 연시도 끼어 있는 데다가 지난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검토안을 국회에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간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 이도운 홍보수석이 그 쌍특검법이 통과된 즉시 이에 대해서는 제의요구를 하겠다. 제의요구권이란 말도 안 썼어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 대통령실의 거부권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내일 오전 9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면 아마 여기서 제의요구를 건의를 해서 이것이 의결 처리가 되면 대통령의 재가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팽팽한 입장 차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결론이 여론조사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지난달 29일부터 30일 동안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이 특검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입장에 대해서 김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가 25%, 행사하면 안 된다가 65%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전국 모두에 계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이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지금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국민이 항상 옳다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민 여론을 새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 정부와 여당의 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TK 지역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점을 분명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이제 거부권 행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민 여론이 뭐 지난달이긴 했지만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12월 초에 한 조사에 비해서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높은 비율로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있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특검에 붙일 사안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특검이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과연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검에 붙일 사안이냐.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권력형 비리여야 하는데 이것은 과거 10년이나 12년 전에 4.1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고 또 중대한 혐의이냐. 그 1인 매매를 했던 전주 중에서 이미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1심에서.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뭐 은폐 시도가 있었다거나 그럴 경우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라는 게 특검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특검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 흔히 지적되는 것으로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 임명,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차관급인데 지난 문정부 5년 동안에도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별관계인에 대해서 감찰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 여론에 좀 호소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의를 하자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이후에 쌍방향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이런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솔직하고도 본질적인 대답을 하시게 된다면은 국민 여론도 이에 따라서 좀 호응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특검법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에 대한 대답을 좀 듣겠습니다. 특검법의 대상에 대한 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뤄졌던 부분이죠. 이미 지난번 2월경이었나요? 1심 선고가 났었습니다. 1심 선고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되었다고 명백하게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재개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특검법에 이를 가능성조차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수사 재개를 보이다 보니 지난 4월경에 비로소 특검법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특검법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면 될 문제인데 그 이후로 240일 동안인가요? 계속 그 특검법에 대한 전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다 보니 지금에 이르러서야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가 되었은 분이고 그리고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무슨 하자를 삼고 있는데 그것조차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과거 박근혜 그 국정농단 특검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문제이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도출되었던 모든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어떻게 악법의 그런 요소가 있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죠. 네. 여야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일단 내일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거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있습니까?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회에 부여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임시 국무회의까지 소집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화요일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태여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보게 되면 그동안 그나마 보여줬던 숙고의 시간조차도 갖지 않는 게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 당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가족에 연루된 가족이 범죄 혐의가 있는 그러한 관련된 특검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거부권 행사가 타당한지 온당한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그런 그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8일 날 통과돼서 만약에 내일 그 제2 요구가 정부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다시 국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15일 이내에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의결을 해서 보내게 되는 것은 국회를 일종의 압박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 9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2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 제2요구를 1월 9일 본회의 때 해달라라는 그런 압박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1월 9일에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권한쟁의 심판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특검의 사안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본인들의 관계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 충돌이다. 그렇죠. 이해 충돌이라는 점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확실히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일종의 압박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일종의 시간을 끌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2 요구가 지체가 되게 되면 공천식에는 그 사이에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공천의 가능성이 낮게 되는 그런 의원들이 그 이탈표로 좀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민주당 측에 좀 희망 회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180표에다가 19석 정도의 이탈표가 있게 되면 199표 이상이 되면 이 제2 요구가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효과를 노리면서 시간 지체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제2 요구가 되려면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 어려운 조건이 결과적으로 이탈표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 재투표의 시기에 대해서 말들이 좀 오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신년에 보통 새해에 첫 번째 열리는 국회는 짝수달에 열리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월 달에 지금 재투표를 하는 게 특별하게 투표 시기를 늦추거나 하는 목적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이탈표의 문제는 그것은 민주당이 뭐 바란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까지 국민의 여론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거기에 더해서 공천 과정에서 아무래도 불안한 심리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거나 이탈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국회의원들의 선택이고 민심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특검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여야 당대표의 행보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또 브리핑을 했고 현재는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안에서 좀 분위기 들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상태에 있으신지?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수술이 잘 진행이 되었고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어찌되었건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런 피습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최대한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원래 이제 신년회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피습 사건 때문에 그러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병문안 가능성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특검법을 이유로 해서 뭐 그런 피습 사건 이전에도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이와 같은 이제 피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도의 브리핑에 따르면은 상당한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그 피습 당일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절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라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후에 그 신년 할애식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원래 원고에 없던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뭐 직접 병문안보다는 아무래도 그 참모들 수석급 이상이 병문안을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관섭 비서실장이라든지 한호섭 정무수석 등이 방문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쾌유 중에 있는 회복 중에 있는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또 오시는 것이 또 마냥 반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쌍방간의 조율을 통해서 만약에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거 전례로 볼 때도 2006년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그 테러를 당했을 당시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생각하기로 이병환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난을 보내서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병중에 계시는 중에 방문 아니더라도 회복 이후라도 언제든지 위로 방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금 나오는 소식을 보면 이제 미음 정도는 드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당무에 조금은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당무에 복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것조차도 주치의 판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무에 복귀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루빨리 호전되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무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무의 경우에는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라든가 당직자들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한 의사를 밝히면 그것조차도 의결 과정을 통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현재 지금 뭐 요양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무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찬성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번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5.18 민주 정신은 우리 헌법 정신과도 일치하고 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뭐 보수 정당 계열뿐만 아니라 누구나 광주를 방문하게 되면 그 5.18 민주 묘지를 우선 참배를 하는데 네. 오늘 일정에서 특이했던 것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1929년에 광주에 그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는 기념탑인데 그곳을 방문했다는 것도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 1973년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8 당시에 이제 유치원생이었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세대를 볼 때도 광주에 대해서 어떤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 산업화되는 데 있어서 광주 정신이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감사함 또 존경심 이런 것을 직접 본인이 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광주 전남 지역 또 전북 지역 호남 일대에서 좀 당선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속내를 뭐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호남 지역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기적적으로 어떤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국민의힘이 한 의석을 더 차지하는 것 이상의 정치에 있어서의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민심에 호소를 했는데 이것은 글쎄요, 그 받아들이시는 그 주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라는 생각입니다만 본인은 상당히 이제 진심을 담아서 네. 그렇게 호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정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5.18 정신 얘기 같은 경우 한 거에 대해서 뭐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찬성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호남의 구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그 출범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지역을 순회해서 방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네. 우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그런 의견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 항상 했던 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보수 정당의 입장은 없었고요. 다만 최근에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망언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에 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진일보한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주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 텐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에 환영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린 곳이 이제 충북 청주로 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서도 신년 인사회 했는데 충북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실제로 본인이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이제 청주에서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애정을 좀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 주요 선거에 있어서 충북 지역이 캐스팅 보트 바로미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스윙 보터 지역으로 이쪽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쪽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과거 유치원 시절 또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진천에 좌천되어 있을 당시에 개인적인 인연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충북 민심을 얻으려는 그런 행보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거기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심을 보이면서 그 지역에서 사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기보다는 이제 신년을 맞아서 새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시도당을 두루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여권이라는 그러니까 여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삶이 직접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약속이 아닌 우리는 실천을 하는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좀 민심에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 사건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역을 좀 많이 다니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전국적인 민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음 총선에 정책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피습이라는 그런 끔찍한 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순회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싶긴 한 게 충북의 경우에도 지금 유년기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난번 항상 정치인들이 했던 연고 찾기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충북 도민들의 소구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리에서 충북에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한 현안들을 어떻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중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였던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말씀도 조금 더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중도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도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다음 마지막 이슈 어떤 이슈인지 한번 볼까요? 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온 것이 이제 중도 성향 그리고 제3지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제3지대에서 여야 모두 한 분씩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였어요. 이제 허은하 의원이 전 의원이죠. 이제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전 의원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하면서 창당 준비위원장이 되면서 보니까 벌써 우리 당원 2만 명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신당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온라인 당원 모집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불과 18시간 만에 2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한시 기준으로 2만 4천 명.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네. 중앙당 창당 요건을 갖추려면 시도당이 5개 이상 있어야 되고 각 당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요건을 이제 충족했다는 얘기죠. 허은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탈당하면서 의원직도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주변에서들은 여러 가지 훈수를 두는 분들도 계시지요. 네. 사실상 신당이 설립되기 위한 요건은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5천 명 이런 거를 넘어서서 어떤 지역 기반이 있다던가 구심점이 명백하다던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념 지향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야 신당이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2016년에 국민의당 창당해봐서 아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 정치권에서 이삭줍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좀 공천이 어려워진 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현역 의원으로 이렇게 세를 불리는. 근데 이제 부스러기 뭐 모아 쓸어담기 뭐 이런 새로운 표현을 쓰시던데 이삭줍기 뭐 그게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은 낙천이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분들 모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은 당원들이 모이는 만큼 굉장히 좀 고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현역이 과연 어느 정도나 합류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합류가 이루어질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네. 현역 의원 10명 정도 의사 타진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십니까, 이거는? 글쎄 저는 글쎄 가능할까요? 의사 타진이야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뭐 네. 공천의 시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넌지시 의사 타진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현역 의원 10여 명이고 중진급도 있다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타당에서도 지금 입질이 오고 있다. 이제 소위 얘기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뭐 좀 다 드러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과연 현역 의원 10여 명 합류가 가능할까 조금 의문이 되는데 일단 뭐 내일 그 국회 소통관에서 12명 정도의 정치인이 신당에 합류하겠다라는 것을 밝힌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전직 의원이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16, 17대, 가장 많이는 최근에는 19대 의원 하신 분, 연령별로 보면 57년생에서 59년생까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재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전직 의원들의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현역 의원들의 경우는 조금 아직 좀 안개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8시간 만에 당원 모집 2만 명 돌파. 이준석 대표의 신당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다운 신당 창당 과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존의 신당 창당은 어떻게 보면 팩스라든가 그런 오프라인 과정에서 당원들을 모집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창당의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온라인 당원 가입을 통해 가지고 2만 명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수치 자체에 대해서 허투루 넘길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0명, 10여 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동조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말 자체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숫자에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동조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지대인 그 이준석 신당이 성공 여부는 그거와는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준석 신당에 대한 그 방향성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지만 중도층의 그런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향성을 좀 명확히 보여줘야 그 성공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얘기도 안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시간을 조금은 늦춰서 진행은 된 것 같지만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분위기를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처음에는 반대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신당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사실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신당 창당에 대한 그런 의지를 꺾고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겠다라 그런 말을 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그 어떠한 동조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고 당신뿐만 아니라 민심조차도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어떠한 호응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특정 지역, 뭐 호남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과연 높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새겨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신당 창당에 대한 그런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낙연 신당 창당의 파급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태로 인해서 뭐 다소간 좀 지체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의 그 신당 창당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실제 실무적으로 이 일은 지금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중단에도 뭐 거침없이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그 민주당의 공천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시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원칙과 상식 그 의원들도 지금 뭐 며칠간 약간 머뭇거리기는 하겠습니다만 퇴원 전이라도 본인들이 어떤 최후 통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낙연 신당과의 합류 여부, 뭐 나아가서는 지금 뭐 이준석 신당까지를 포함하는 그 뭐 빅텐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낙연 신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공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 기반인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현주 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